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고려시대 예술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그 고려 건축 기술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요 부분은 예전에 고려 도경과 함께 이제 고려 청자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건축 관련된 내용도 이제 고려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는 고려 전기 때까지만 좀 얘기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귀족사의 발전은 호환원 예술 문학의 난숙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들의 사치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만들어 즐겼으며 예술 면에서 비상한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술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귀족 취향이었고요. 자, 고려 예술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죠. 그래서 원래 자기 기술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지만 이 고려 자기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은 그 신라 토기 정통에서 나온 거지만 특히 송자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는데 귀족 사회의 전성기 11세기에는 고려자기의 독특한 미가 완성되었다. 고려자기는 청자가 가장 유명했는데 그 특징은 한국의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빛의 색과 그다음 모란, 뭐 국화, 연꽃 같은 무늬를 넣어서 병, 항아리, 연적 같은 우아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상감 기술까지 이용하죠. 상감이라는 것은 무늬에 이제 뭐냐면 그 음각을 내 갖고 하는 기술인데 거기에다 또 유학을 받으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된 게 상감청자예요. 그래서 이 상감청자는 그 고려인들이 만든 그 독특한 특수한 그 수법으로 고려자기의 정수를 이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상감청자는 중국적 요소에다가 고유적 요소가 플러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가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전칠기하고 응인사 기술법을 자기에 적용한 거야. 그래서 그 포면에 홈을 파서 모양이나 그림을 새기고 백도, 흑토, 적토 등을 정교하게 메워서 초벌구이한 뒤에 그걸 이제 그의 청자를 입혀서 재벌구이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이 서공에 쓴 고려 도경에 나와 있어요. 네, 고려 도경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고려 도경 자체가. 네, 1차 사조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 도경에 고려 청자의 우수함을 서술하면서 삼각청자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 이전부터 제작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자,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사조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 문화의 발달은 서화 음악에서 나타난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서에는 왕이 지체하고 부양 수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신 귀족들이 한양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품 사연이라고 해 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명필 4명이 있어요. 글 잘 쓰는 사람. 근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종 때 최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누구예요? 그 최씨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후가 상당히 명필이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동일인물이라고 보긴 좀 그렇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씨 집안이 원래 이제 문과 집안이거든요. 예, 그 도필리 집안에서 좀 약간 문물을 겸직한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후도 글을 되게 잘 썼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람도요. 근데 무신 집권자이기 때문에 뭐 그 글자도 못 읽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글도 되게 잘 쓰고 그다음에 글씨도 상당히 잘 썼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게 보면 왕실이나 귀족 같은 한각 생활 소산으로 발달했으며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성악이 그 이렇게 해 갖고 궁중음악으로 발달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약 그 아악인데 이게 아악이네. 아악은 송호부터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하고 발달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당악이 있는데
당학은 문종 때 송에서 들어와서 중국의 소각이며 항약은 이제 신라시대 고유의 음악이다. 네, 그래서 고유의 음악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 것이다.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그 내용들 당학 뭐 항약, 아학 있는데 이거는 뭐 역사과에서 나오지는 않겠죠.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음악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당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쓰였냐 뭐 그렇게 있는데 참고로 당이라는 글자는 당나라만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는 중국 문화를 전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당이라고 하죠. 당풍 이런 식으로. 향이라는 것은 시골 향자라서 우리 문화나 그런 것들 뜻할 때 향이란 말 써요. 향악, 우리 음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기술 같은 걸 볼게요. 건축 기술. 조선 전기 때 이제 석탑은 신라의 모형을 그대로 계승했으나 그 예술성이 퇴보한 감이 있었다. 그 가운데 현화사의 7층 석탑은 고려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5대다 그 월정사의 9층 석탑이 있는데 이건 송대의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다. 뭐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풍 부속사의 아미타 연화상은 신라 양식을 받았다. 그다음 논산의 간축산 미륵부는 거대하긴 하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뭐 그래서 고려 전기 때 미술 양품 양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교과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고려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48페이지 펴보세요. 보충 자료. 48페이지가 아니라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45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잠깐만 이게 고조 후기 때 얘기네. 예. 이거는 좀 고조 시대 때 후기 때 얘기인데 어 요거는 좀 건너뛰고 나중에 읽고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다시. 예. 48페이지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48페이지는 뭐냐면 고려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야. 자, 고려 문화는 다원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사상의 고려에서 다원적인. 그래서 고려 사회를 이제 나눌 때 그 성격 구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격 중에 첫 번째 성격이 이거죠. 이제 문벌 귀족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료제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려 사회가 다원화됐던 사회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다원화됐던 사회가 뭐냐? 고려는 조선과 비교해 볼 때 조선은 중앙 문화가 좀 발달됐잖아요. 근데 고려는 지방 문화도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성량화 발달됐죠. 근데 어 그 고려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풍수지리서 같은 또 다양한 사상들이 발달됐죠. 그래서 또 개방적이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고려 사회를 다원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요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유교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리였으며 공자의 운모에 매년 제사를 지냈다. 승열 대상으로 승가보다는 관리를 뽑는 문과를 중시한 것도 유교와 치국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도교나 풍수지리서 같이 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고려 초기의 도교는 잠시 쇠퇴했지만 예종 이후 크게 유행하여 수도 개개 보건군, 대천과 같이 도교 사원들이 건립되기도 했다. 한편 그 고려 풍수지리서는 완벽한 명당을 찾기보다는 땅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땅이 부족하면 기운을 보충한다는 사상. 이게 무슨 사상이면 비보 사상이죠. 자, 비보 사상 있었고, 자 이와 함께 고려시 토속신앙도 크게 성행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따로 이제 시간을 둬서 장을 마련해 갖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자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다원성을 가지는 그 뭐냐면 고려사회 좀 볼게요. 자 고려 다원성은
사회 내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왕실과 혼인 등의 특별한 우대를 받은 문벌 귀족과 항리를 대표한 지방 세력은 중앙에 진출하며 새로운 관료 집단에 대해 개개의 다양한 정치를 전개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정치형에 국한되지 않고 청제와 불화 등 중앙의 고급 문화와 거대한 불상과 성황, 신앙과 향도 신앙의 토속적이면서 역동적인 지방 문화가 함께 공존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는 정치와 사회 조직, 사상과 문화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어울려 다원사의 모습을 띠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려의 다원성을 좀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다음에 좀 하게 볼게 이제 그 뒤에 보면 고려 청자와 관련된 내용 있죠. 고려 청자.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고려 청자 내용 보면 자, 고려 시대는 청자 기술이 발달했다. 11세기에는 순청자로 주로 만들었으며 12세기 중엽부터 상간법이 착안되어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가 제작됐다. 12세기에는 궁궐 건축에 청자 기화를 사용해요. 귀족의 가옥에 청자 도판을 만들어 사용할 만큼 청자 제작 기술이 발달됐다. 또한 귀족들 문방구, 항로, 화분, 의자, 촉대, 베개 등 같은 생활용품에도 청자를 두루 사용했으며 고려국의 양민들도 청자를 사용할 정도 청자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자, 조선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이 청자를 만드는 사용하는 계층들은 주로 문벌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 청자가 대량 생산돼요. 물론 좀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안선이라든지 그런 유물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자가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때 청자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용품들이에요. 주로 이제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 청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려 도경에는 이런 고려 청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당시 서궁이 고려 도경에 써였던 당시에는 상간법도 같이 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간 청자도 같이 있다. 상간 청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청자 상간 운항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다 그림을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고려 청자의 어떤 특이한 거거든요. 중국의 청자에 없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본 고려의 청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도 이제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 있어요. 요거 줄여서 이제 고려 도경이라고 하죠. 예. 풀네임도 외워두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기출 사료로서.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사료니까. 자, 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은 고려 사람들이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예뻐졌다. 술그릇의 모양은 오이 같은데 위에 종이 작은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엎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요걸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주발이나 접시, 숫잔, 사발, 꽃병, 오구로 만든 술잔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법에 따라 한 것들이라고 한 것들임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 다만 술그릇만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나 소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흙으로 만든 그릇로 그 토기에서부터 점차 독이 자기도 발전했다. 자기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요구하는 생산품 중에 하나였다. 자기를 굽기 위해선 1300도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마를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기술적 요인이 뒤따랐다고 한다. 고려는 송의 자기 기술을 도입하여 송을 제외하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자기를 생산했다. 자, 이로 인해서 고려 자기는 중국부터 건너가였고 서경이 고려에 와서 도자기 색깔을 주목한 것 역시 송과 비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도자기 제작은 당시 국제 교류의 한 결과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나라 가면서 이제 독자적인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통로에 넘어갈게요. 고려의 대외 관계를 볼게요. 자, 이 고려의 대외 관계는 중요한 나오는 파트 부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대외 관계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하고 좀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사대 정책을 했잖아요. 사대주의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싸우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제 굴복하는 그런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대외 정책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바뀌는 정책들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4대 정책이지만 4대주의가 아니었죠. 그래서 외교적 수단으로서 그때그때 자기의 어떤 국위에 따른 정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일본의 식민사관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식민사관에서 뭘 강조했냐면 그 고려나 조선은 다 사대주의 국가다. 그래서 이제 사대주의 국가에서 중국이 항상 뭐냐면 국시권인 나라였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대주의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사대 정책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고려 시대 때 그 사대 정책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사대정 그 고려 대외 관계는. 그래서 이 고려 대외 관계 부분이 시험 문제에 은근히 고려사 할 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여러분도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권한족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예전에 한번 제가 기출 문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고조의 정책에 관해서 이걸 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볼게요. 예, 그럼 기본 강의 교재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서 볼게요. 이게 어딨냐?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외관계 변천을 보면 고려가 있을 때는 참 운이 없었어. 왜 운이 없었냐면 당나라에서 이제 송나라 넘어갔잖아요. 5대 19를 거쳐서. 그래서 고려가 이제 건국할 당시에는 5대 19기였지만 그것보다 강종 때 북송이 이제 통일하죠. 근데 이 송나라가 당나라만큼 주요 역할을 못해요. 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민족들이 까불면 군대를 파견해 통제를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뭐냐 유목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 송나라는 여러분들한테 문치주의를 내세우죠. 그러다 보니 맨날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몽골족이니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통제를 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든 나라들이 중국을 이제 치거든. 중국 본토를 칠 때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를 건드려요. 왜 건드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중국을 칠 동안 우리나라에서 후방을 공격할 수 있다. 자기 후방을. 그래서 좀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에서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주요 목적은 중국이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자기 영향력을 복속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국제 정세가 막 불안하다 보니까 조선에 비해서 많은 침해를 받게 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외에는 그렇게 큰 침입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송나라가 그런 것들 그 뭐냐 주변 정세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유목민족들 그 당시 또 여진족 같은 그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징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고려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 뭐였냐? 그건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이야. 2대 정책이. 예. 그 북진 정책은 이제 북쪽의 땅을 넓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국경선을 올리는 거, 북쪽을 계속 올리는 정책이고, 친송 정책은 송나라 칭하는 정책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송과 고려는 교도를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죠. 예. 고려는 송과 통해서 문화적 경제 신뢰를 추구했고 이에 반해 송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군사적인 어떤 동맹을 맺고자 했어. 근데 이건 잘 안 됐죠. 고려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고려는 문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 송과 친한 거지 군사적인 중립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송과의 무역이 활발해졌고 병랑도가 그 당시 국제 무역 강국 방송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요나라의 관계를 보죠. 요나라는 10세기, 11세기 때 고려와 충돌했던 국가인데 요는 누가 세웠죠? 거란족이 세웠죠. 거란족이. 그래서 이제 보면 태조 때 보면 이제 훈요 10조가 거란의 금수의 나라 규정에서 만복을 사건이 나오고 거란에 대비하고자 강군 30명을 조직해서 지방군을 정비했다는 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요 나라는 세 번에 걸쳐 우리나라를 쳐들었어요. 성종 때 1차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소선이 침입해서 서희가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단판을 해가지고 건안의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건안과 아, 고려가 국교를 맺게 돼요.
그러면 송과 이제 단계를 단절하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해. 이때부터 이제 거란은 고려는 거란은 사대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과정에서. 송과 관계를 단절하고. 근데 이 관계를 단절했다고 해서 문화 경제적인 어떤 단절까지는 한 건 아니에요. 형식상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게 요의 이제 2차 침입 있죠. 현종 때, 현종 1년에. 그래서 강조의 정병구실로 쳐들어와서 강동 6주 하대를 요구했지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고려 거부했고 결국 개경까지 함락했고 나중에 나주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현종의 입조 조건을 거란 태군했지만 뒤에서 양규가 이제 거란을 격파하고 물론 그 과정에 양규는 죽었지만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때 거란족들을 불교의 심, 부처님의 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착수하죠. 그다음 요의 3차 침입. 자, 요의 3차 침입은 현종의 입주와 강동 육지의 반환 요구 때문에 다시 시작했고 소배합이 침입했지만 강주의 강감철의 그 귀주 대첩과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흥하진 전투 있죠. 흥하진 전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자,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강화가 성립돼서 사신이 교환되고 이때 이제 송요 고려가 상강 체제가 형성돼.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뛰어나지 못하는 소 견제하는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금나가 등장할 때까지 평화 시기가 계속 가죠. 자, 그리고 거란 침입 후에 국방 강화 정책이 보면 개성의 나성을 축소하고 천리장성을 축소하는 그런 것들인데 천리장성은 이제 압록강 입구에서 도용포까지 했고 그다음에 개경과 경기가 분리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게 이제 2차 침입이에요. 요거는 2차 침입이고 3차 침입 때 개경의 오부 박리제가 정비되죠. 이게 3차 침입이죠. 예.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 관계는 이제 그 당시 그 문벌귀족이 이제 통치했던 곳이다 보니까 문벌귀족은 형상 유지 정책들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정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4대 정책이야.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4대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때 내세웠던 게 이소사대요. 이소사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소사대의 논리를 통해서 4대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집권자였던 그 당시 그 세력들은 금나라의 관계가 뒤틀린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이자금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강조권을 날 수 있죠. 강조가 이제 대들다가 건한의 1차 침입 때, 2차 침입 때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나라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금나라가 만들고 나서는 그 뭐예요? 이제 보수 그 4대 정책에서 금나라의 이제 4대주의를 시작이 되죠. 4대 예를.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초창기 때는 금이 좀 약할 때는 분열됐을 때는 고조가 그 부군을 이제 뭐냐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미주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여진족이 고조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게 되고요. 근데 이 와인부족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와인부가 이제 뭐냐면 기미주를 점령하고 고려군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인간과 윤관이 패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패배했냐? 자, 이 기병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별무방을 편성했어요. 숙종 때. 그리고 결국에는 예종 때 여진 정부가 일어나서 동북 구성이 이제 설치됐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반환이 됐죠. 그다음에 와인부가 더 커져서 이제 금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그 금이 강성을 하니까 그 당시 고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예, 고려에게.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형제 관계였다가 거부했죠. 고려가. 그러다가 두 번째 군신 관계를 하니까 이자겸이 이제 뭐냐면 금의 요구를 수락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내세웠던 게 이소사대 형세형적 사대거든요. 요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이제 문제가 나왔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중원의 나라의 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사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예전에 여진족들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나라였지만 그들이 이제 요나 금을 공격하고 요를 멸망시키고 송을 공격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을 이제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예, 이런 식의 이제 형세적 사대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다음 13세기 때는 무신 정권이 집권을 했던 죠.
이때 원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몽골 제국이 성립되고 강동석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맞부딪히게 되죠. 이때는 그냥 주요 목적이 그 당시 이제 도망쳐온 그 거란족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부터 인제 원나라와 고조가 부닥치게 되면서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7 번에 거쳐서 공격을 했더라. 6 차에 거쳐서. 예, 6 차네요. 자, 요 내용은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고려의 대외 정책 관련되는 각 시기별로 이제 특징들을 한번 봤는데 그걸 이제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어 통독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충제 15 페이지에서 16 페이지 네 볼게요. 자, 고려 전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례 관계를 좀 보죠. 자, 고려 전기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한반도와 고려, 중국의 송, 만주 지역의 거란과 여진족 등 북방 민족이 서로 대립하면서 동시에 교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10세기 초 당이 무너지고 대륙의 심해 공백이 생기자 북방 민족들은 단순히 생존 차원에 벗어나 중원의 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자, 이런 상황에 10세기 후반에 송이 건국한 이후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송은 건한과 여진의 군사력 팽창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고려 연합해서 그들을 견제하려고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건한과 여진은 그들의 후방 지역에 있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각각 유목민족들과 송나라 관계가 좀 고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자, 고려는 이러한 그 송과 거란, 여진족들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어느 한쪽에도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고려의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실리를 추구하게 됐다. 자, 고려는 다원적이고 평화가 잦았던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조정하는 균형체 역할을 했다. 음. 네, 균형적인 역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동시에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영향을 가진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진과 사대 왕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요 내용 있죠. 자, 1117년에 그 당시 고려는 금이 형제 관계를 요구하자 단언이 거절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김부식의 동생이었던 김부인은 홀로 그걸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지만 무시당했고요. 그 뒤에 금이 건한을 멸망시키고 군신강을 요구하자 요때는 이제 고려정 조정에서 논란 끝에 수락을 했는데 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자겸이야. 예. 이자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굴복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자겸은 그 앞에 건한의 2차 침입 때 강조가 건한한테 끝까지 개기다가 뭐냐면 죽은 사건 있죠. 강조가 나서다가 이제 건한 싸우다가 잡혀서 이제 죽은 사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대의강해가 안정해야지 자신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잘못하면 금나라가 틀어지면 금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재학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금에 굴복했다고 이제 어 금에 굴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총은 군국정벌을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펼쳤다. 뒷날 이제 신치현은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천년 역사 가장 큰 사건이라 평가했다. 이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이제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에 정복되어 결국엔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데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높게 평가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오히려 권고만등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 내용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당시에 인제 그 금나라의 사대 정책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인제 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사회의 어떤 보수성 요런 것도 같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제 보통 그 중국의 대외 정책 그러니까 고려 대외 정책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요런 것들을 좀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풀어 보시냐면 이게 좀 약간 뒤에 있어 갖고 34 페이지 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 그 문벌 기재 형상 유지 정책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 보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인제 요 사료예요. 예. 그래서 왕가자는 그 왕가도는 거란이 한화하여 그 선물 교환이 매양 병탈한 뜻이 있다. 인제 그 임금이 죽고 부마가 동경에서 반란하였으니 이때를 타서 압록강과 성과 교당을 헐고 억류된 고려 행위들을 돌려주길 청하면 만일 제의를 거절하면 정교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이에 저들이 이미 우리말을 듣지 않으니 통화하지 말자라는 찬성 의견보다는 만일 지금 절교하면 반드시 하가 생길 것이니 통을 계속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국왕이 어떤 그 결정을 했냐면 사신의 파견을 중지해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권한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의 연호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권한 문벌 귀족들의 형상 유지 정책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자겸이 이제 그 금나라 4대 욕을 요청할 때 우리 말할 때 받아들인 것도 이자겸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어떤 의지도 있었지만 그는 그 고려 문벌 귀족들의 유약함, 그러니까 형상 유지 정책 이런 것도 한몫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다 이걸로 넘어가네. 예.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각국의 인제 뭐 각국과 고려의 이제 교류 관계 관련된 내용 볼게요. 금성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뭐 그 먼저 송가의 교류를 볼게요. 자, 고려 전기에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는 송이었다. 고려는 송의 선진문물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송은 요와 금을 견제할 목적으로 선진문물을 전달하여 고려 한심을 살려고 했다. 서로의 이제 목적이 좀 달랐던 거죠. 예. 자, 그 송나라가 이제 고려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요를 공격하자는 그 정책을 무슨 정책이 하냐면 그 여로 제요 정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고려와 연합해서 요를 견제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정책인데 요걸 이제 누가 추진했냐면 신법당이 추진했어요. 그 당시. 이 신법당은 이제 그 당시 집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 구법당의 소식이 반대를 했어. 예. "이건 오히려 고려로부터 이용당하는 정책이다."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는데 구법당의 소식 말이 맞죠. 이거는 여료 제휴 정책을 고려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쭉 읽어보면 고려인 가운데 송해 국자감에 입학하고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 적지 않았고 고려에 귀한 송사한 사람도 있었다. 의천이 송해 오가면서 수집한 소용 1번의 불교 관계 전술 목록을 정리하여 신편 제조 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의장의 교장, 즉 불교의 삼장인 경율론에 대한 주석서를 간행하기서 선행적으로 만든 불서 목록집이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 뭐냐 만든 게 교장이에요. 교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속장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장경이 아니에요. 이 속장경이라는 명칭은 일본 사람이 갖다 붙인 거고 교장이라는 것은 경율론을 대한 주석서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율론에 대한 모어 놓은 거고 이 교장은 그것에 대한 주석서예요. 주석서.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송해 목판포는 고려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대장경의 조판에 도움이 줬고 자, 목판 인쇄술 발달하고 대장경 금속 어 활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송해 자기는 고려 청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이에 도교, 음악, 의술, 금속 같은 금속工 등이 고려는 송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대성왕의 영향을 받아서 뭐 아악 같은 걸 만들었다고 했죠. 궁중음악이었던.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한편 송은 진기한 서적들 고려에서 구해 가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나라가 예전에 인제 중국에 서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중국의 서적들이 전량기에 불타 없어진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적들이 오히려 고려나 일본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려나 일본에 가서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예. 자, 그다음에 요와 근가의 교류를 볼게요.
자, 고려는 건국 이후에 건환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건환이 세운 요는 고려와 송의 연계를 의심하여 고려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나 강한 이후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고려했다. 아까처럼 요가 이제 고려를 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 번씩 뭘 치냐 고려를 쳐요. 예,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거 송나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고려와. 예. 그 목적에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죠. 자, 요가 세트한 구역의 고려의 북쪽에서는 여진이 일어났다. 여진이 세운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고려는 이들 받아들이고 평화를 유지했다. 자, 고려와 요 금은 비록 송가의 교도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자, 일단 요 나라는 불교를 강조하는 국가죠. 이건 중국사에서 좀 얘기할 텐데 요는 불교를 강조해. 그 대장경도 만들었어요. 요의 대장경이 유입되어 고려 대장경 및 의청 교장 간행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요의 승려가 편찬의 불교 자전이 고려에 정해지고 고려의 불교 서적이 요에 정해졌다. 자, 그리고 자기야 금속통일본에서 고려와 요 금 사이에 교류가 이어졌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얘기지만 원나라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고려와 원나라 사이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생활 풍습이 전해져 고려에서는 몽골풍, 원에서는 고려양이라는 것도 유행했는데 몽골풍은 복식과 음식, 언어 등 생활 문화에서 일어났다. 주로 왕실과 관리 등 상류층에서 몽골어가 사용됐고 몽골식 이름이 쓰였으며 몽골식 의복과 머리가 유행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있죠. 예, 그냥 한 번에 입고 여자 옷 차림 중에 원피스 같은 옷 차림이 있는데 이런 차림은 명나라 아니 몽골식 의복 제도예요. 예. 원에는 고려 양이라는 고려 풍습이 펴졌고요. 공료로 간 고려 여인들을 비롯하여 원에 버스던 고려인들을 통해서 고려 풍습이 전파되었다. 특히 공료는 원 항실의 군인이나 시녀가 되어 생활하면서 원의 항실 및 일반 사회의 고려의 복식과 음식을 유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송, 요, 금 원나라의 어떤 교류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금성 교과서에 있지만 이 관련된 내용이 다른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잠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아, 이게 잘못 적었네. 잠깐. 아, 넘어가죠. 예. 그냥 읽기로 넘어가고, 예. 29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여기. 아, 제가 적다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통론 한번 읽어보죠. 통론. 자, 고려 대외 정책 관련된 내용. 네,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 부분이.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대외정책 특성을 보면 고려시대는 이민족의 침이 유달리 작았던 시기다. 이거는 당시 대륙 정세에 불안전하여 계속해서 그 파도가 고에 미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넘어가서 몇 번째 단락을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다음 장. 자, 고려는 건국 이후 5대로부터 송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으나 특히 송과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맺어졌다. 자, 이에 반해 북방민족이던 거난 여진 몽골에 대해서는 야만시하여 대립 정책을 견지했다. 자, 이러한 고려 대외 정책은 한일 왕조의 송이 굳건하여 동아시아 국제정국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아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않았다. 그러나 거난 요직 몽골 같은 북방민족이 일어나 문약간 송을 압박하여 중원에 진출함에 있어서 고려 정통적 외교 정책 차질이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계속 이들 북방민족에 침해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북방에 있었던 그 대륙에 있었던 송이 중심을 잡고 통제를 잘했으면 고려는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통제를 못한 거야. 예. 이거는 조선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는 주변 민족들을 잘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조선은 좀 평화롭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전쟁도 별로 없었고. 근데 고려는 아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쌓았던 거란과 관련된 내용을 보죠. 거란에 대한 항쟁. 예. 자, 이 거란에 대한 항쟁 보면
고려가 건국한 10세기 초엽에 대륙에서 크다란 변동이 일어나기 있었다. 중국의 5대 혼란에 의해 송에 의해서 수습되었고 북방에는 발해가 멸망하고 거란이 강성해졌다. 이때 고려는 한인 왕조인 송에 대해서 친선 정책을 썼으나 북방의 거란에 대해서는 배척 정책을 취하면서 거란과 충돌을 일으킨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고려의 거란에 대한 배척은 건국 초부터 일관되는 건데 그것은 고려의 중국의 5대의 혼란기의 장성을 넘어 중국의 연운 16주를 침략하였고 당시 고려인들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던 바다를 멸망시켰으며 고려에도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 25, 태조 25년에 거란 사신들을 보내 낙타 50피를 바치자 태조는 거란은 발해와의 옛 동맹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공명한 무도의 나라임으로 고빙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를 개경해 만복을 밑에서 붙들려 굶어 죽겠다. 이거 만복의 사건이죠. 그리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서 북진 정책을 감행해서 청정원까지 국경을 확장시켰고요. 자, 그 후에 이제 그 태조의 북진 정책과 반거란 정책은 역대 왕에도 계승되는데 정종 때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정종 때 북방 개척을 위해서 서경총독 계획한 동시에 강군사를 조직했어. 그래서 강군 30명을 조직하고 권한의 침입을 대비했다. 자, 요 의미는 강군의 조직은 권한을 대비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지방군들한테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장악한 군대를 국가가 그 왕이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호족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군 30명을 조직했고 이게 나중에 주영군의 모태가 되죠. 예, 주영군, 뭐 조진권의 모태가 되는 군대예요. 요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부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정종과 강종원 청천강에 넘어 압록강의 사이에 넣어 여러 성지에 쌓아서 북방에 대한 경계를 엄리했다. 자, 요거 부분도 예전에 나왔어. 어디 나왔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객관식 기출 문제에 거기에 시무 28조 있죠. 시무 28조 1조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성종 이전에 그 권한과 그 대척점을 이루면서 했던 북진 정책 내용이 있어요. 그 권한에 관련돼서 그 권한 정책에 관련된 북진 정책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강종 때 성진을 쌓았다. 그래서 청천강을 넘어서 압록강 사이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강종 때는 발해 유민들이 일찍이 고구려가 흥기했던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전항국을 세워서 송 및 고려와 통비하면서 권한을 적대하였으니 고려에 대한 권한의 침은 꼭 오고야 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1차 침은 성종 때 일어났죠. 성종 때. 특히 성종은 친송 정책을 되게 강조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요 나라 입장 올 때는 이 성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하고 친해야지. 어, 그래갖고 이제 성종 때 1차 친이 일어나. 자, 건하는 먼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전항국을 멸망시키고요. 요거는 발해 이제 후속국이죠. 멸망시키고 압록강 하류에 여진족을 경락하여 내원성을 사온 후 이 내원성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압록강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록강이 있으면 한반도 있죠. 내원성 여기 있어요. 내원성이 지금 어디냐? 지금 의주죠, 의주. 예. 그러니까 이제 강동 육전의 내원성 그 이남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정부 입장일 때 이 내원성 자체가 항상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이제 압록강 이남 쪽에 있는 그 성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성을 이제 가져왔지만 요때 이제 내원성을 쌓고 고려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다. 이때 고려는 동경 요수였던 소송령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이제 그 서북변을 침공해 오는데 이때 이제 7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뽕이고 왜냐하면 이제 동경 요수가 이제 이끌 수 있는 병력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군호 그러니까 전쟁할 때 병력을 가장하기 위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7만 정도 보고 있다고 학자는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때 중군사로 추정했던 서희가 소소령과談판을 해서 송가의 관계를 끌고 권한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권한을 철수시켰죠.
오히려 압록강 동쪽에 여진이 옛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예, 이게 강동 6주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때 요나라 1차 침입이 이제 들어오니까 조정에서는 그 당시 소송령이 70만 대면 뽕을 쳐놨잖아요. 겁을 먹었어. 그래서 아예 그냥 평양 이북 땅을 할지에서 주재하는 할지돈이 등장해. 이것도 성종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누가 나서 서희가 나섰던 거죠. 서희가 딱 보기에 소송이 요구하는 것은 요나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땅은 얘네들은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려와 송나라 관계를 단절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걸 알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갖고 너희들하고 통조를 하고 싶지만 중간에 여진족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는 여진족 땅을 우리가 먹을 테니까 너네들 묵인해주라. 그래서 강동 육주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동 육주 땅을 그 요나라가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개척할 수 있는 권리들 요나라부터 인정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1차 침입 계기로 해서 송나라의 사대 관계를 끊고 요나라와 또 사대관계를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강동 육주를 양도하고 하친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왕군이 출수하자 고려는 압록강 이동의 여진을 토벌하고 이곳에 여성을 이제 쌓았는데 이게 강동 육주다. 예. 이로써 이제 고려의 국경이 처음으로 압록강에 이뤘다. 자, 건왕은 그 고려가 강동 육주를 점령하고 다시 군사적 기점을 샀는데 불만을 품고 그 강동 육주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니까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강조 정변이 일어나죠. 요 강조의 정변은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 목종의 그 모가 천추태후예요. 천추궁에 살기 때문에 천추태후가 하는데 이 사람이 김치환과 불륜 관계를 맺게 돼요. 또 애까지 낳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둘간의 예를 보고 이제 목종이 강조한테 SOS를 치고 강조가 군대를 입고 왔는데 어 김치환과 천추대요 김치환을 죽이고 했는데 목종까지 죽여버렸어. 그리고 현종을 영입하고 천추대를 기양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권한의 성종이 볼 때는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치냐. 그러면서 강조의 죄를 붓는다는 구실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이게 2차 침입인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 목적은 강동 육지지만 명분은 그 강조가 그 당시 목종을 죽이는 그 강조의 정병 때문에 내골고 이제 공격한 거죠.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게. 자, 이에 양규가 흥하진에서 그 건왕군을 맞서 잘 싸웠으나 자, 흥하진이라는 곳은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흥하진은 강동 육지의 하나야. 이 흥하진 전투는. 그래서 흥하진은 일종의 그 건왕군이 오기 딱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흥하진이. 자, 이 흥하진이 이제 여기 2차 전투 외에도 3차 전투에도 흥하진 전투가 있어요. 예, 강감찬이 여기에서 맞서갖고 싸우죠. 몇 번 있어. 왜냐면 흥하진이 그 고구려에 치면 요동성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주 있었어요. 예, 이 흥하진에서 전투가. 자, 흥하진에서 거성군을 맞서 잘 싸웠으나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를 했고 이 사람이 또 뛰어난 게 뭐냐면 물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끝까지 포로를 잡혔는데도 굴하지 않고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너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자, 결국에 개경이 함락되어 현종은 나주에 피난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다는 다만 고려 왕의 신조를 조건으로 별다른 소도 없이 철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방으로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보급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특히 강동 육주를 중심해 갖고 이 계속 성들 있죠. 산성들에서 병력들이 막 쏟아져서 보급을 끊게 되니까 나중에 길이 이제 막힐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히 철수를 했다는 거야. 자, 하여튼 쭉 읽어보면 이는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 북계 서경, 흥하진 등 제 여러 성대의 군사를 두여했기 때문이다. 그 거단을 약조를 지키지 않는 거단에게 현종의 입주를 톡촉했으니 거단의 왕은 병을 칭하여 회피했다. 이에 거단은 본래 목적인 강동 육주의 반환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자 마침내 1018년에
그래서 3차 침입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그 헌종 9 년에 소백압이 하여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3차 침입을 감행했다. 그러나 사원수 강감찬이 흥하진에서 내침하는 관왕을 맞이하여 크게 물리치고 요 전투가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게. 음. 그리고 나서 적군을 또 어디에서 한번 격퇴하냐면 기주대첩에서 인제 격퇴해요. 예. 그 두 번에 걸쳐서 격퇴하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올 때 기주대첩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 무슨 깡으로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명히 흥하진이에요. 예. 그 사료에도 나와 있잖아. 근데 사료에 나와 있다고 흥하진이 아니다 뭐 기주대첩이라고 주장하신 분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강갑장이 했기 때문에 기주대첩과 흥하진 전투 다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순신하고 이순신 한산도 대첩하고 뭐 사천포 해전도 다 동일하고 옥포 해전도 다 동일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흥하진 전투는 수공을 이용했어요. 이 수공. 기다렸다가 이제 뭐냐면 뚝을 터뜨려 갖고 수공을 이용했던 전투고 이 기주대첩은 수공이 없어요. 이거는 기주대첩은 바람을 잘 이용을 했죠. 그래서 바람을 이겨서 계곡에 있는 바람을 타서 이용해서 크게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아예 달라요. 예, 시기적으로 볼 때. 흥하진 전투하고 기주대첩은 다른 거다. 강가천이 주도를 했지만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흥하진 전투는 요때 3차 전투 외에도 2 차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또 뭐 거란군이 소요전을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몇 번 더 있었어. 흥하진 전투는.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보고 권한은 몇 차례 침략해서 참패만을 당하고 그들의 목적인 강동 육주 반환에 실패하였다. 이게 1919 년에 거란과 고려 사이의 합약이 체결되어 평화 관계가 유지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거는 송나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물론 1차 침입 때도 단절됐지만 요때도 또 단절돼요 또. 자 그러나 고려는 북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전량이 끝나자 강간철 건의에 따라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 덕정 2 년에는 국경성에 장성을 쌓기 시작해요. 천리장성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나성이라는 것은 개경 전체 두 성이에요. 예. 요건. 근데 이거는 왜 특징이냐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나성이 본래 없었다고 했죠. 고대 시대 때 나성은 뭐 사비성이나 그 당시 이제 평공항 때 만든 장항성, 지금 평양성이라 부르는 그런 정도만 있었고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중세 시대 또 산성 위주이기 때문에 나성이 본래 없었어요. 마을 전체를 읍을 이제 도시 민가까지 다 두르는. 근데 요때 개경이 나성이었죠. 요거. 그래서 산성 위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산성보다는 읍성 체제 그러니까 민가나든지 가나를 다 두르는 방어하는 읍성 체제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는 산성 위주가 아니라 나성 위주예요. 예. 산성도 있었지만 방어 체제가 나성 위주고 요 읍성이 인제 주로 그 중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진간 체제가 인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조선 시대 때 다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 18 페이지 잠깐 펴 볼까요? 여기 이거 읽었나 내가? 네. 자료를 왔다 갔다 해 갖고 하나 통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좀 힘드네요 이게. 예. 자 요때 인제 건한의 이제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볼 때 건한이 전쟁하는 동안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외교 관계를 또 단절했죠. 그래서 이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그럴 때도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도 뭐냐면 송나라에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계속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을천의 사료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을천 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치루해 현종 때 국부를 맺으면서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예. 그래서 문종 25년 그러니까 3차 침입 때죠. 1차 침입 때 또 그냥 단절됐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3차 침입 때 또 단절됐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종 25 년에 와서 송과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지만 고려는 여전히 송요를 의식할 수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자 출신이었던 의천이 송을 건너가는 일은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의천은 중국 유학이 당시 송의
신법당과 구법당이 정쟁거리가 되었는데 어 그 신법당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와 요를 견제하려고 했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고 했죠? 요거를요. 예. 요거를 그 여전 제여 정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정책은 고려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한 송상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인제 신법당은 신법당은 의천의 중국 유학을 내심 환영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서 대외 정책보다 내정의 안전을 우선한 구법당 이를 달가오지 않았다. 구법당 입장 올 때는 고려의 속셈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했죠, 여러 제휴 정책을.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 여기에서 인제 그 의천이 몰래 갔던 이유가 일단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는 요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와도 의천의 중국 유학에 대해서 당시 송나라에서 신법당과 구법당이 정쟁거리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런 측면에서 신법당은 이를 이용해 갖고 의천을 이용해 갖고 여기를 견제하려고 했고 근데 이에 반해 구법당은 쓸모없다. 대외 정책보다 내정의 안정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예. 그래서 소식 같은 사람은 구법당의 소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는 자기 이득만 챙기고 우리에게 줄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고려를 우리에게 이제 고려와 관계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 생각에 볼 때는 오히려 그 소식이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보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 밑에 말 있죠. 그래서 구법당의 소식은 송해 서적이 해외로 반출된 이유를 요 고려와 통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당말까지 계속된 전란과 불교에 대한 탄압 많은 불교 서적이 유실되는데 고려에 남아 있는 불교 서적이 송해 역수출되어 중국의 하엄하게 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려가 송해 서적을 가져가는 걸 반대했는데 예전에 말처럼 중국은 오랫동안 전란 기간 동안 많은 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고려나 일본에서 구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 갖고 오히려 이게 역수출돼서 중국에서 하우막이 부흥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요게 이제 KBS 역사 스페셜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가끔씩 이제 교과서 보면 이렇게 역사 더하기 뭐 참고 자료, 보충 자료, 심화 자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통론이나 그 우리가 보는 기본서보다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본문보다는 겉다리를 좀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진 그 거란족과 관련된 뿌셈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거란과의 관계가 뿌셈 몇 페이지 보시면 568 페이지 보세요. 아이고 이게 왜 이게 또 잠깐만요. 제가 키를 잘못 눌렀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야? 예. 자 568 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음. 자 "권한을 세 번 물리치다." 이 내용 있죠. 자 여기 내용 보면 인제 그 두 번째 단락 그 세 번째 줄을 좀 보세요. 자 뭐 아까쯤에 인제 그 통론에서 읽어 봤지만 태조는 훈육십조에서 권한을 금수의 나라로 구정하고 계속 경계에 들어가여 후대 왕을 훈계했다. 정종이 강군 30만을 조직하여 권한을 대비했다. 자 그다음에 정종과 강종 때 청천강을 넘어 압록강 사이에 여러 성진을 쌓아서 권한을 대비했다. 요 내용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럼 권한의 1차 침해 보죠. 자 권한은 송가의 전쟁에 앞서 성종 12년에 소송령을 장수로 삼아서 권한을 침해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송을 한번 치기 전에 고리를 한번 친다고 했죠. 후방을 안정시켜서. 그래서 권한의 그 주력은 기병이었어요. 기병이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단기전을 선호했고 그래서
고려의 기병들은 그 당시 그 고려의 산성을 다 무시해 버리고 뭐냐면 그냥 넘어갔어. 프리패스로. 그건 뭐냐면 산성 하나하나 깼다가는 힘들어. 왜냐면 거다는 기병은 강했지 보병이나 공성전에 매우 취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프리패스로 이제 진격해 들어온 거죠. 자, 압록강에 건너온 권한은 안윤진 전투 요 기억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서희의 단판에 어 소송을 응했잖아요. 근데 이게 서희의 말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서희가 말을 잘했죠. 외교적 그 뭐냐 수법이 되게 뛰어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 패배가 있었다는 거 그전에. 이미 건안군은 안윤진 전투에 한 번 패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희가 접근해 갖고 요청하고 딜을 하니까 그게 성사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윤희 전투에서 고려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자 전략을 바뀌어 싸우지 아니하고도 항복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안유진 전투 이후에 건안군 남진하지 않아요, 한번 당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항복하라고 위협만 계속 되풀이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권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 조정에서는 하친논자와 주전논자 이렇게 나누는데, 하친논자들은 할지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는 주장을 했다. 이게 할지론이죠. 이때 서희가 나서서 일단 권한을 만나 그들의 의도를 알고 싸우거나 항복하자고 소송과談판을 가졌다. 어. 그래서 서희가 이제 국서를 가지고 소송을 찾아가니까 그때 저달라고 하고 요구했는데 서희는 양국 대신들이 대면한 자리에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뭐 이렇게 해서談판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송령은 이제 고려가 신라 땅에 일어났는데 고구려 땅을 침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고구려 땅에 이제 그 일어난 고려가 거란이 고구려 땅에 일어났으니까 이 그 북쪽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에 서희가 우리는 뭘 주장해요? 고구려 계승의 나라며 뭐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란의 동경도 우리 영역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맞받치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아까쯤 해서 그 서희가 요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요가 원하는 것은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떼어달라는 거는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송가의 단절이죠. 자, 그걸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뭐냐면 친할 수 있는데 너희가 교류하는 걸 원하지만 우리도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건왕과 왕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압록강 하류에 있는 땅을 점령할 테니까 개척할 때 너희들 그냥 그걸 인정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와 건안의 국교가 맺고, 이 국교가 맺다는 것은 사대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송나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잠시. 그래서 이제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 편입시키기로 하친이 성립하여 거란군을 철수했다. 그래서 고려는 상당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곧바로 서희에게 강동 육주를 경략하도록 하여 영토협정을 깨고, 거란은 고려와 하약을 바탕으로 1004년에 송을 굴복시켰고요. 그 다음에 목정 제12년간에 고려는 거란을 활발히 고려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그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송가 요가 성을 굴복시킨 사건은 1404년 사건, 이거 무슨 사건이죠? 이건 전현의 맹약이죠. 중국사에서 좀 하겠지만 전현의 맹약을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 볼게요. 2차 침입. 자, 고려가 건안과 친한 이후에 비밀리 송과 교류하니까, 왜냐면 요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교류를 못하게 돼 있죠. 예, 4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권한은 불안감과 위구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 고도에 넘겨준 강동 육주가 갖는 전략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권한은 강동 육주를 돌려받기 위해서 마치 고려 국내에 있었던 강주의 전변을 구실로 침공을 기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강주의 정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권한의 성종은 강주에 제일 묻는다는 구실로 현종 원년에 친입, 보병과
기병 도합 40만 대군을 이끌고 도왔는데 건안군은 압록강을 넘어 흥하진을 공격했으나 양규 등이 이끄는 병사의 저항으로 함락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안의 특기가 뭐냐면 기병이죠. 근데 보병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상선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약하니까 그냥 흥하진을 프리패스해. 어, 그리고 나서 통조 진격해요. 근데 이때 이제 강조가 지켰던 고려 주력 부대와 격전하는데 초기 때는 나름대로 승리를 했어요, 강조가. 그때 이제 준비했던 게 검차인데 이 검차는 뭐냐면 여기 이제 수요 체제에 이제 예리한 칼날을 걷고 방패를 이제 설치한 특수 무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수레가 있으면 수레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쭉 있고 창을 이렇게 꼽아둬요. 그래서 이게 수레를 그 옆에 이제 뒤에 이제 병사들이 미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쭉 있어요. 이런 수레들이. 그러면 기마병이 들어오잖아요. 이 기마병이 이 창에 걸려 갖고 죽는 거야. 이게 장창이죠. 그러니까 신라군이 예전에 당군을 격파한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창병들이 긴 장창을 방영진을 치고 이걸 싸웠던 건데 요런 방식으로 격파를 했던 거죠. 예. 이걸 대신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수레에다가 거기에 창을 매달고 긴 창을 매달고 앞으로 이제 여러 대 수대가 앞에 진격하는 방식으로 이게 뭐냐면 하는 방식으로 해 갖고 그 거란의 기마병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런 그 검차가 어디에서 건너왔냐면 어 학자들 보기에는 이건 발해에서 건너왔다. 발해 유민들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검차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발해는 거란들과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마병을 상대하기에는 검차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 고려가 검차를 사용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요때 좀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한번 이용해서 건안군을 이제 무력화시켰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 그 강조가 좀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했다가 패배해서 적의 포로가 됐고 결국엔 죽게 되죠. 자 이때 현종은 이제 개성까지 인제 뭐냐면 공격을 하니까 건안족이 어 안 되겠다 나주는 몽진을 하게 돼요. 그래 갖고 몽진을 하면서 이제 누굴 또 보내냐면 하공진과 고용기를 건안지역에 보내. 그래 가지고 이때 이제 좀 뽕을 치죠. 그래서 고려의 나라는 뭐 천리가 되고 "너희들이 쫓아왔자 우리는 계속 도망간다." 그러면 "범치한성이 길어지고 너 결국에는 공격당하지 않냐." 그죠. 근데 요걸 뽕을 쳐 놓고 하니까 인제 겁이 난 거죠, 건한의 그 성종이.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국토가 천리길이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후방을 이제 가 정치업로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현중의 친조를 조건으로 해 갖고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한이 서두에 철군했던 것은 고려군에 의해서 퇴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려가는 과정에서 양규와 김숙홍 이 퇴각했던 건환군들을 곳곳에 게릴라전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주불강 경숙홍은 어 김숙형은 예 경숙형이 아니라 김숙형은 건안군을 공격해 김숙훈이에요. 예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자 공격 1만 명을 죽였고 양규는 무로대에서 기습하여 적군 2천 명을 죽이고 잡혀갔던 고려인들 3천 명을 되찾았다. 자 이렇게 양규와 김숙훈이 한 달 동안 여러 번 전투를 벌여 무수한 적군을 죽이고 포로 잡힌 백성 수만 명을 구했으며 낙타, 말, 기계 등을 무수히 노획했다. 그러나 성종이 이끌었던 인수한 대부대를 맞자 전사가 역전되어 요때 양규하고 김숙궁이 전사하고 말았다. 자 결국에는 건한의 2차 침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만 입히고 아무런 결말을 내지 못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고조에서는 이때 개경의 궁궐을 비롯한 많은 건축이 불타 없어지고요. 건한은 많은 병마를 입고 창왕이 돌아갈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친의 조건을 내렸던 고려 왕 국왕의 친조는 고려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건한의 3차 치니까 기조 대첩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요.